오늘도 불광역 2번 출구에서 왼발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그 맞은편에 길 맞은편에 경찰서 거기로 가서 오늘도 북한산인데 오늘은 구기 계곡 쪽으로 올라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비봉 능선 쪽으로 해서 전에 갔던 그 쪽두리봉 그쪽 방향으로 능선을 타면서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불광역에 자주 올 것 같아요. 이 불광이란 게 이게 붓다의 빛이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일자의 빛 거의 같은 개념이죠. 여기 이제 길 건너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72, 1, 2번을 타고 몇 정거장 가가지고 승가사 입구에서 내려서 그러면 구기계곡 쪽으로 연결이 돼요. 7212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승가사 입구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아까 그 중앙역에서 4정거장 밖에 안 돼요. 저쪽 위로 북한산이 보이고 이북 오도청이 보이죠. 여기서 뒤로 빠꾸해서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구기계곡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골목에 그린 현대빌라가 있는데 그 앞 골목으로 해서 쭉 한 1km 정도 올라가면은 그 북한산 탐방지원센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맨발 걷기 촬영해가지고 촬영하는 거는 안 힘든데 한 몇 시간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하고 이렇게 또 떠들 거 자료 준비하는 거. 한번 이렇게 촬영할 때 2~3시간 정도 하고 그거 자료 준비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 그리고 편집하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자료 준비하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해야죠. 이거는 빠뜨리면 이게 촬영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편집하는 거는 이게 잘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그 관악산에 갔을 때 그 얀지슈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영상 같은 경우에 이 편집하는데도 꼭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쳐. 그래서 이런 짓 안 하려고 맨 처음에 할 때는 편집을 너무 자세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막을 아예 안 넣었죠. 그때는 30분짜리 영상 한 번 편집하는데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3일이나 걸려버리니까 이게 자막하고 인서트 샷 그 사진을 집어넣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힘들어. 이게 엄청 노가다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얀지슈카에 대한 그 30분짜리 영상을 3일 동안 꼬박 편집했는데 조회수 45. 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편집하는 거는 무리고, 그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자막 넣고 해서 할 생각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게 토마스 민저의 그 독일 농민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에라스무스가 참 이게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여기 북한산 안내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현재 위치가 여기 현재 위치 여기고, 아까 불광역에서 여기서 버스 타고 쭉 구기터널 지나가지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빠꾸에서 왼쪽 골목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이리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제 좀만 가면 이제 구기탐방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서 직진해가지고 한 500m 상거리 쉼터 여기 가고, 여기서 왼쪽 길로 해가지고 승가사로 해서 비봉으로 가서 향료봉으로 가서 전에 갔던 코스죠. 전에 쪽돌이봉 갔을 때 코스, 그 코스대로 이렇게 쭉 해서 쪽돌이봉 쪽으로 해서 불광역 쪽으로 하산할 생각입니다. 저는 에라스무스가 이게 이름부터 좀 이상해요. 이게 에라스무스 이름이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인데, 이 데시데리우스라는 말은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에 데시데리움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갈망하는 그런 뜻이에요, 형용사. 그리고 에라스무스, 요거는 또 요건 국적불명의 말이에요. 이거는 히라버하고 라틴어를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라버에서 에라오가, 동사 에라오가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고, 아무스가 이게 라틴어에서 그 1인칭 복수 어미예요. 그래서 이게 말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사랑하는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문법에도 안 맞는데, 하여간 이런 거는, 이게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성이 없는 거고 지가 그냥 지은 거죠. 이게 라틴어 잘하니까 이름을 가명이죠, 가명.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사생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출신이라 가지고 유대인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서 아주 가톨릭을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루터를 내세워 가지고 루터가 행동대장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는 쏙 빠지고 뒤로 빠지고 가톨릭에 그대로 남고,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리고 실제로 그 제대로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은 민저죠. 루터는 사실은 그 자본과 야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민저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만몬과의 타협이라고 한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국을 찌른 말이고, 루터뿐만 아니라 칼뱅도 그렇고 16세기 종교개혁 전반적인
그 핵심을 전국을 찌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이 이게 자본의 기획이라고 이제 처음부터 주장했는데, 제 주장하고 민처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민처의 말은 나중에 제가 뭐 최근에 조사하다가 안 거지만, 제 주장을,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고, 거기서 점점 이제 더 공부를 할수록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조사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이게 더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전에 그 스피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말, 이게 사실은 스피노자의 철학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고, 이게 진태원 박사가 우리나라 스피노자의 대가인데, 알아보니까 사실은 루터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루터가 독일 농민 전쟁에 반대했으니까, 그 독일 농민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핵심적인 배경이, 원인이 종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판사판으로 이제 나서다 보니까 농민 전쟁을 일으킨 건데, 거기에 루터는 종말론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그 반란에 자기는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거라고 보면 딱 맞죠, 상황이. 스피노자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철학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말이죠.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 구기분소가 나오네요. 여기를 지나서 지나가면 되죠. 여기 뭐 술집인데, 등산객들 상대하는 술집인데, 매매해라고 쓰고, 그동안 찾아주셔서 뭐 감사한다는 말을 써놨네요. 보니까 이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산들, 등산객들이 이용하던 술집 같은 게, 음식점 같은 게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옛날 그 등산하던 추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기로 한 내용은 이제 청교도 혁명이죠. 청교도 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일으킨 건데, 여기도 산장이 있는데, 여기도 뭐 닫은 거 같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청교도의 기원을 알아보자면, 이게 헨리 8세의 그 종교 개혁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헨리 8세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죠. 헨리 8세가 이제 16세기 초에 그 왕이 된 사람인데, 이 헨리 8세가 그 왕비가 많았죠, 이게. 왕비를 6명이나 갈아치우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게 이혼을, 여기도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쓸쓸하네, 쓸쓸해.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탈퇴하고 뭐 영국 전체를 이제 성공회로 바꿨죠. 그걸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영국에서 국교라 그러죠. 여기 화장실
80m 가면 있다네요. 그래서 앙드레 모라의 영국사 책에 보면은 그 첫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 국교회를 창설하고 카톨릭과 결별하고 헨리 8세는 프로테스탄트파를 혹독하게 처단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혼 문제 때문에 국교회 성공회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핑계이고, 사실은 이게 헨리 8세가 그 성공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다 했어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신 중에, 총애하던 대신 중에 그 토머스 크로멜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 그 올리버 크로멜의 먼 친척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 토머스 크로멜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크로멜이 정보원을 풀어가지고 여론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캔터베리 주교인 크랜머를 시켜가지고 그 대륙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게 했대요.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루터파 칼뱅파의 그 종교개혁을 다 연구시켰겠죠. 당시엔 칼뱅파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든지 뭐 그런 개신교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이 성공회를 보면은 무지는 카톨릭이고 속은 개신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례전은 카톨릭 거를 그대로 쓰고, 교리는 또 이게 개신교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종교개혁은 명분이고, 이게 카톨릭 교회 재산이 그 당시에 엄청났기 때문에 그 재산을 뺐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그 배후에는 그 런던을 장악하고 있던 상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부추겼을 것이라고 봐요. 거의 뭐 약간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거의 그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헨리 8세 시대에 카톨릭이 영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전에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때는 14세기죠. 14세기에도 그 카톨릭이 권위가 실추되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위클리프가 세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헨리 8세가 만든 그 성공회 국교는 그 카톨릭 성직자들이 저항을 별로 안 했대요. 그래서 이 토마스 크로멜이 그 토마스 크로멜의 정보원들이 가져온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그 헨리 8세의 그 정책에 반대했을 법한 카톨릭 교도나 교황주의자들이 의외로 거의 침묵하고 있었대요. 그 폴 존슨의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코번트리 출신의 자유민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시장 바닥을 헤매다가
모두 옷을 풀어 제치고 십자가 위에 오줌을 누웠다. 아주 뭐 카톨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이 크로멜의 보고서들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원인이 종교나 이념적 갈등에 있었다기보다는 개인적 불화, 탐욕, 질투, 사박권의 대립, 지역 간의 경쟁과 혈연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 탐욕이라고 봐야죠. 탐욕. 그 헨리 8세의 그 탐욕. 거기에 이제 숟가락 얹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카톨릭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하라는 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온도가 한 12도 정도인데 더워요. 그래서 안에 속에 추리닝 벗었어요. 잠바만 입고. 오늘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이제 이파리가 아직 여기는 이파리가 나는 데는 아직 없네요. 그 거리 시내에는 그 이파리가 나는 데가 있는데 산에는 좀 추워서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파리 있긴 한데 이거는 사철나무라서 겨울에도 이건 푸른 거고 그래서 사철나무죠.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뒤를 그 메리 여왕이 이었는데 이제 그 헨리 8세가 캐서린을 첫 왕비 캐서린을 쫓아낸 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메리 여왕이 자기 엄마 캐서린을 쫓아낸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은 이 성공회가 아니라 이 카톨릭교도예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다시 이제 영국을 돌려버리고 국교회 사람들을 탄압을 한 거죠. 그리고 개신교도 물론 탄압하고 그러면서 이 1553년 후반부터 1555년 중반까지 약 뭐 1년 반 사이에 약 800명의 개신교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그 대륙으로 피난을 갔어요. 주로 이제 독일과 스위스의 도시들 엠덴, 프랑크푸르트, 스트라스부르크, 바젤, 쥐리, 제네바 등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러스틴 워커의 그 기독교 회사에 써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800명 중에 700명이 독일, 스위스에서 지네들끼리 그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래요. 스스로 운영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네들 나름의 그 정치 체제, 그 종교 또 개신교죠. 주로 성공회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공회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 성공회에 저항을 해요. 성공회는 이게 무늬만 개신교고 사실은 이게 카톨릭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쫓겨나가지고 제네바로 가요. 그래서 칼뱅을 만나고 칼뱅이 제네바에서 이제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 칼뱅주의자들을 교육을 해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네바에서 칼뱅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메리 여왕이 5년밖에 제위에 안 있죠. 금방 죽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리의 동생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죠. 엘리자베스는 또 이게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관용 정책을 펴요. 어느 종교에도 치우치지 않게 그냥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정책을 펴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그 제네바에서 칼뱅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래도 영국에서는 당시에 성공회 국교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 국교 성공회가 이게 무늬만 개신교고, 실제로는 이게 카톨릭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만 순수한 척 한다고, 순수한 푸어. 거기서 이제 퓨리탄이라고, 조롱하는 말로 퓨리탄이라고 했대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교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청교도의 기원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메리 여왕 시대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뱅에게서 배워 영국에 돌아온 칼뱅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거의 정확한 거죠, 이게. 길이 이제 점점 더 험해지네요. 여기서 이제 칼뱅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칼뱅주의자는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인 장 칼뱅, 칼뱅이 이제 창시한 사람이죠. 칼뱅은 151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루터보다는 좀 한참 한 세대 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루터하고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핵심 인물인 그 마르틴 부처라고 있다 그랬죠. 이 부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 마르틴 루터랑 멜라니톤이랑 필립 멜라니톤이랑 마르틴 부처, 이 세 사람이 핵심 인물이죠. 이 마르틴 부처가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요.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해내죠. 스트라스부르크 시를 종교개혁을 해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름이 이 독일에서는 원래 고리대금업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유대인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부처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을 추방하고 유대인을 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 자본의 기획이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에 부처가 유대인이라고 했던 거는 아직은 아닌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 조사해서 알게 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루터교, 칼뱅주의, 성공의 교리와 관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는 루터를 대신해 가지고 레겐스부르크 그 종교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카톨릭하고 타협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레겐스부르크 회의는 1541년 3월에 발생했죠. 그리고 루터가
이 쯔빙글리하고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긴 논쟁을 했는데 거기서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종교 개혁가 간에 내분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부처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대요. 힘들어? 아니. 훌륭해. 여기 길이 험하네. 험한 길. 자, 응? 입을 다물고. 찌리,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가 찌리의 종교개혁가죠. 거의 루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 루터하고 이제 그 성찬식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524년에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가만 보면은 이게 중세 보편 논쟁의 또 이게 재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에 제가 중세 보편 논쟁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그 안산 자락길 갔을 때 자세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 논쟁, 이것도 그 성격이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게 중세 보편 논쟁의 재탕이라 그랬죠. 근데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세 보편 논쟁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재탕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루터와 쯔빙글리 간의 성찬식 논쟁이 그 성격이 내용이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논쟁이 제대로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땜빵식으로 그냥 아웅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찬식 논쟁은 전에 위클리프에 대해서 알아볼 때 위클리프가 화채설에 반대했죠. 화채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성찬식 할 때 이제 신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건데,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카톨릭의 정통 교리죠. 이걸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는 반대했던 거고, 근데 그거를 루터는 또 찬성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쯔빙글리가 이제 위클리프 입장을 취해가지고, 아, 그거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이고, 실제로 그렇게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피니까 루터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1530년까지 계속 싸워요, 둘이. 그래서 부처가 나서 가지고 둘이를 이제 화해시키려고,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루터도 그러니까 진짜 그 빵과 포도주가 안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전 우주에 편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전 우주에 다 있다는 거죠, 어디에나. 그러니까 루터도 이게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쯔빙글리하고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루터가 이 꼴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납득이 안 돼가지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중세 보편 논쟁에서 그 실제론하고 유명론하고 대립을 했죠. 실제로는 신이, 그러니까 보편자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거고, 유명론은 아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고 그 이름만 있는 거다 그거니까. 루터는 이제 중세 보편 논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에 실제 한다고 주장하는 실제론적 입장이고, 쯔빙글리는 그거는 그냥 상징이라는 거죠. 그건 이름만 그렇다는 거, 이름만 그렇다는 유명론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세 보편 논쟁하고 삼위일체 논쟁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루터는 이제 이 꼴통 짓을 하는데 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교리 공부도 잘 안 하고 교부들에서 교부들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카톨릭을 거부한다면서 카톨릭의 핵심 교리는 또 고수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루터가 꼴통인데, 에라스무스가 사주해가지고 에라스무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닐까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삼거리가 나왔는데 여기가 벤치가 많고 해서 여기서 점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가, 요 테이블이 계곡 옆에 있으니까 물 옆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짬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컵라면이지만 메뉴를 바꿔가지고 컵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등산하기 뭐 최적의 날씨네요. 저번에 밥을 너무 조금만 가져와 가지고 말아 먹었더니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사실 저번에 그 중국 유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유학생도 나눠줄까 했는데 그때는 뭐 컵라면도 하나만 가져오고 밥도 조금만 가져와가지고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같이 나눠 먹을 사람 있을까 해가지고 짜파게티도 가져오고 밥도 많이 가져왔는데 오늘은 같이 나눠 먹을 사람도 없네요. 밥 조금 남겨놨었는데 다 먹어야겠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밥 많이 안 먹는데 저번에 조금 먹어가지고 배고프더라고요. 나중에 산에 좀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든든하게 먹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물 조금 남았는데 충분히 말 수 있어요. 오징어 짬뽕으로 바꿨는데 뭐 신라면이나 오징어 짬뽕이나 뭐 맛은 뭐 거기가 거기네요. 그래도
이것도 먹방이니까 메뉴를 바꿔줘야죠. 맨날 같은 거 하면 안 되죠.